안녕하세요. 중편 시작하겠습니다. 2강 중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다가 오늘이죠. 오늘 하다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녹음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업로드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중간에 템포가 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잠깐 쉬어야 됩니다. 네. 어차피 이제 나중에 뒤편에서 그 개괄적으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세세하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가 정치, 경제, 풍속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치와 경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일본의 정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입니다. 역사는 1885년에 내각제를 처음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쭉 이어져 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메이지 유신 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 1947년에 현재 내각제가 일본국 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사실 그 내각제라는 게 일본에 가장 적합한 제도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전에도 거의 내각제처럼 운영이 됐었죠. 그러니까 천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정부를 담당하는 쇼군이 있고, 이제 그 쇼군 밑에 여러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각 부의 장관 업무를 대신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상으로 내각제를 채택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일본의 통치 자체가 사실 내각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각 번의 이제 다이묘들은 각 지방의 영주이자 그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내각제 이제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차피 이제 그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부분은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일본의 내각제나 정치 양원제에 대해서 다시 볼 겁니다. 내각은 이제 행정의 최고 기관이고요.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가집니다. 수상은 일본의 행정 수반으로 국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라기보단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일본 행정부의 수반.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국가 원수는 일본 천황이죠.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의 대표가 선출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아베 총리가 관두고 스가 관방장관이 아마 그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총리가 이제 됐죠. 이제 된다고 하죠. 그 자민당 총재라고 하는 게 이제 자민당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각 파벌끼리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자민당을 대표하는 게 자민당 총재인데, 자민당 총재로 이제 스가 전 관방장관이 당선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인 1년 정도를 갖다가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선거를 하겠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총리 욕심이 좀 있는 좀 거물 정치인들은 이제 안 나오려고 했다고 해요. 왜냐면 1년짜리니까. 게다가 1년 하면서 아베 총리의 뒤치다거리나 또는 아베 총리가 남기고 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전국이고 올림픽 건도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욕먹을 일만 잔뜩 남아있다. 그래서 1년짜리 총리 뭐하러 하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민당 내에는 여러 가지 파벌이 있고요. 예. 그 내에서 유력한 사람은 이제 이시가키, 그 다음에 지금 좀 젊긴 한데 그 고노다로라고 하는, 우리 그 작년에 이제 한창 외무상 했었고 지금은 이제 방위성 장관 하고 있는 고노다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한 사람들이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양원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원에서 선출된 수상 후보가 다를 경우에 중의원에서 선출된 후보가 수상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의원이 실질적으로 그 실권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참의원은 뭐 귀족 의원 같은 뭐 그런 느낌이고요. 예. 행정권은 이제 수상과 내각에만 부여가 되어 있고요.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의원내각제 하에 일본에서 이제 수상의 역할, 내각을 대표하고 국회에 예산안 등을 제출하며 중의원 해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헌법 및 법률 시행이 필요한 정부의 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강력한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권당 내의 협의나 정당 간의 협의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각제에서의 수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율을 하고 뭐 여러 사람 얘기 듣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고 이런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각 책임제가 그 대통령제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각제를 하는 국가들은요, 그 권력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무슨 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녹색성장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뭐 무슨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그거 그냥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을 갖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하지만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런 위원회들이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이 권력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민간에도 분산되어 있고 또 정치인 각각에도 분산되어 있고, 왜냐면 수상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일 뿐이니까. 각부의 장관들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또 때론 전시에는 그 해당 부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수상의 명령도 무시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너도 의원이고 나도 의원이니까. 그런 겁니다, 원래. 총리를 상징하는 영어 표현이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장관들의 이제 우두머리라는 얘기지, 그 장관들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들 수가 없죠. 뒤질라고. 네, 그런 겁니다. 그 최고재판소 장관의 지명과 최고재판권의 임명권 등 사법권의 권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각 강요 임명이 가능하고요. 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내각 책임제는 전부 다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사실 나이 든 사람들도 많고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는 그 외부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그 내부에 있는 관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장관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 일본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 기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일한 입법 기관이라는 거. 중의원은 임기 4년, 참의원은 임기 6년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양원은 입법권을 공유하고 법률안을 가결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권이 중의원에게 많이 있습니다. 법률안이 가결되면 내각이 국회를 소집하고 천황의 소집 칙서가 공포됨으로써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각제 안에서는 굉장히 이게 역사도 꽤 됐으니까 한 10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국 의회처럼 굉장히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격식에 맞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회를 몇 차 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최를 이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국회 서기 같은 사람이 큰 소리로 국회 개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아무개 하고 이제 노조미마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가 시작이 되고 굉장히 좀 의례적인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국회 활동 상시회의가 있고요. 상회. 그러니까 이제 정기회의 같은 겁니다. 연 1회 1월 중에 소집하며 회기는 150일. 그러니까 상회라는 거는 한번 소집이 되면 150일 동안 쭉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새해 국가 예산과 이를 시행하는 법률안을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55니까 5개월 동안 상시 이제 국회를 열어서 쭉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 재해 등 필요한 수정 예산이나 법률안의 심의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하고요. 한쪽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합니다. 그 총선거와 중의원 선거 뒤에 또 소집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쪽이라는 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양쪽에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의가 있는데요. 내각의 총사퇴로 양원에서 수상지명이 있을 경우에 소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민당 총재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형식적으로는 일단은 자민당 총재로 선정된,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로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이제 그 사람이 출마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뭐 경쟁 후보가 있으면 경쟁 다른 당의 당수가 또 출마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투표를 해서 수장을 뽑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사실상은 자민당 총재, 다수당의 총재가 수장이 되는 거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특별례를 해서 그 수상을 뽑고 하는 것들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본의 정치 중에 관료제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 후에 현행 평화헌법에서 관료의 지위가 국민의 공복으로 전환됩니다. 예전에는 그 관료의 지위는 이제 천황의 신하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 종으로, 공공의 종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관료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에 이제 명백히 해놨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헌법에 뭐 누군가의 신분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걔들이 점점 지위가 공고해지고 목소리를 세게 내고 철밥그릇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관료제가 완전히 이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업체 직원 등으로 이제 채용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서는 이제 공무원입니다. 그 국가공무원은 총무성과 인사원의 감독을 받으며 필기와 면접시험을 통해서 채용이 됩니다.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근무했던 성청이 감독하는 공공기업체나 민간기업에 재취직을 합니다. 이걸 아마쿠다리라고 합니다. 청강인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를 말하는 거죠.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 중에 뭐 경시청의 이제 간부였다라고 하면 그 간부를 그만두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관할 뭐 지역의 뭐 건설업자 협회 또는 이제 뭐 건설업자 협회 같은 그런 협회에 2년 동안 이제 전무로 근무를 하시고 나가고요. 경시청에서 물론 특정 이상의 계급에 있던 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직 중에 있는 월급과 거의 같은 월급에 기사 달린 차를 받고 이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전환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월급 받고 이제 다니시다가 나머지 퇴직하고 또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게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사설 경비업체가 많습니다. 일본에는. 그러면 경시청에서 근무하다가 관두면 또 사설 경비업체 쪽에 이제 재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퇴직처를 이렇게 알아봐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는 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공무원인데 중간에 정년퇴직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이제 중간에 관둔다. 보통 이걸 징계면직이라고 하는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책임을 져서 관둔다고 하면 그래도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 줍니다. 그래야 그런 배려들을 다 해줘요. 그래서 관료제가 이제 공고한 거고요. 이 위에 이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업체 직원 이렇게 있는데, 공공기업체 직원들은 아마 이제 그 공기업, 뭐 우리처럼 그런 공기업의 직원일 거고,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이 있는데, 일본은 지방공무원의 존재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그 경시청, 일본 경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는 이제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고등공무원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의 행정고시에 해당되는 시험이 있거든요. 우리의 행정고시에 해당되는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얘가 저는 경찰청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제 경시청에 보내줘요. 그러면 계급이 경위 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애들을 이제 경찰 관료라고 부르는데, 이런 신분은 국가공무원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똑같이 경시청에서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쿄 경시청 또는 뭐 오사카 경시청 이런 게 나눠져 있거든요. 도쿄 경시청도 도쿄도에 이제 도가 일단은 지방이기 때문에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쿄가. 그러니까 지방이니까 거기도 지방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쿄에 사는데
경시청에서 순경 뽑는다 그래서 들어가면 일단은 도쿄경시청 소속의 순경인데 신분은 지방공무원 신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근무하다가 점점 이제 뭐 순사부장 이렇게 뭐 쭉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위가 되면, 그래서 그 5급 이상을 받게 되면 그 신분이 갑자기 국가공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간부가 되면 왜냐면 간부들은 전국으로 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으로 이제 굳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되는 순간 소위 말해서 그 캐리어가 된다고 합니다. 캐리어. 이걸 캐리어라고 말하는데, 그 일본 공무원 사회에서 캐리어의 존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솔직히 캐리어 굼이라고 해서 캐리어죠 이렇게 말하는데, 캐리어와 논 캐리어 간에 어떤 그 갈등이나 또는 대우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셔도 많이 나올 테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고요. 추후에 아마 별도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료제는 수시로 내각의 개조가 이루어져서, 개조라는 게 이제 내각 구성원이 바뀐다는 거죠. 강요들의 업무 장악력과 관료들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인데 일단 임기가 정해져 있고, 국회의원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툭 하면 이제 실수하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뀐 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방위청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이 자위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그 방위청의 이제 사무차관이라고 불리는 밑에서 올라온 사람, 방위청 출신 공무원, 얘가 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 각 부처의 장관 밑에는 차관이 2명이 있습니다. 정무차관이 있고 사무차관이 있습니다. 정무차관은 보통 그 장관이 되는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고 수석보좌관이고, 사무차관이야말로 이제 우리로 치면 그야말로 이제 5급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이 부처에서 뼈를 묻은 사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장관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사무차관이 가장 톱에 있는 지위가 되는 거죠. 내각제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밑에 있는 어떤 파벌이나 라인들이 이 사무차관 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라인 세우고 하다가 그 캐리어들끼리 사무차관이 되고 하는 겁니다. 실권은 사무차관에게 있으니까 그 장관들의 업무 장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저 오셨다 가세요. 뭐 딱 이 정도예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그 큰 고을에 이방, 뭐 호방, 예방, 얘들이 이 고을의 어떤 그 실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사또는 어차피 2년에 한 번씩 오셨다 가시는 분이니까 그냥 오셔서 그냥 밥이나 드시다 가세요. 딱 이런 식입니다. 개 중에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위청 출신으로 자위대까지 나오고 사무차관까지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장관이 돼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꼼짝 못하지. 왜냐하면 이쪽 출신이니까, 이쪽 오비니까. 그러면 이제 찍소리 안 하고 근무 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업무 장악이 거의 힘듭니다. 2000년 12월 1일 행정개혁 대강을 확정해서 21세기 국가와 지방의 행정체제, 경쟁력과 능력 향상 등을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관료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정당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45년 이후에 정당의 난립과 이합 집산이 지속됩니다. 일단 전쟁은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당들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면 뭐 그전에도 정당 비스무리한 게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공국주의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냥 눌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그야말로 이제 권력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쟁 전에는 총리가, 2차 대전 때는 총리가 그냥 천황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총리가 미국의 대통령급에 해당하는 국가 원수처럼 떠받들어지는 존재가 됐으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정당 만들어서 국회에 나가서 이제 총리 자리를 노려보려고 이합 집산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뒤인 1955년 10월에 진복의 정당 세력을 대표하는 일본 사회당과
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자유민주당, 자민당의 대립 구도가 이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55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그 보수 진영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민당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민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55년부터 집권한 자유민주당, 자민당이 1993년까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사회당은 자민당 의석의 이제 2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일본의 야당, 막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죠. 199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1993년 자유민주당의 정치 부패, 금권의 정치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을 붕괴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하여튼 뭐 이때 여러 가지 어떤 부정부패 사건이 생겼어요. 뭐 리크루트 파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정치자금 받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섹스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하여튼 좀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이제 최초로 과반수 의석 확보를 실패했고, 자민당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결집을 해서 비자민당 연립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집권에 성공합니다. 이게 아마 하토야마 내각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보수 진보 정당 체제의 대립 구도가 막을 내리고요. 그 쭉 이어져서 현재는 이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정당, 보수 계열 정당들이 다시 또 연립 정권 비슷하게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자민당이 조금씩 더 이제 자기의 의석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그 강론 들어가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번 훑어볼게요. 일본의 경제 부분인데요. 일본의 경제는 첫 번째 산업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미국이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일본 경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그 상황까지만 해도 사실 일본의 공업시설은 대부분 다 미국이 폭격으로 이제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고요. 기왕 그렇게 된 거 일본 애들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하에 이제 일본을 농업 국가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뭔가 산업을 하려면 다 미국의 허락을 받도록 그렇게 눌러놓은 상태였습니다. 1945년 직후는. 그래서 이제 그 GHQ라고 하는 제너럴 헤드쿼터라고 불리는 미 군정 사령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그 미 군정,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부 뭐 이런 거하고 그 일본에 들어갔던 그 GHQ라고 불리는 군정사령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하고 성격이 미묘하게 다른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뭐 최초 이제 해방 직후에 들어왔던 한국에 들어왔던 미 군정은 그 미군 GHQ의 직접 명령을 받는, 그야말로 이 남한을 또는 조선을 근대 국가 비슷하게 형태로까지만 만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6.25가 벌어졌죠. 1949년인가 48년인가 이제 47년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면서 군정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예요. 독립된 국가입니다. 패전국이 아니고 2차 대전 패전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독립된 국가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도와주러 와서 도와주고 그 다음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벌어지니까 다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국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국군과 미군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웠죠.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뭐 체결하고 이래서 이제 지금 동맹국가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국을 도와주러 온 군대입니다. 반면 주일미군은 뭐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의 이제 메가더 사령부부터 시작되는데, 이 메가더 사령부는 일본에 점령군으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군대가 패전 국가를 접수하러 온 겁니다. 이 점령군의 신분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일본은 미국에 점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또 일본은 더 이상 패전 국가 아니에요 라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 뭔가 합의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정쩡해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평화헌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한국은 헌법상에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군.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영역 안에서 합법적인 군대, 합법적인 군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이 두 개의 군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군대는 각각의 국가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군대입니다. 한반도 안에 존재하는. 그러면 일본 열도 안에, 일본 안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군대는 뭐냐? 주일미군 뿐입니다. 왜냐면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일본 국가 안에 있는 합법적인 군대는 주일미군인 겁니다. 미국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법상으로는. 이러면 일본이 지금 독립된 국가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군대 형태만으로 보면 일본은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의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령당해서 비점령국, 패전국. 이런 전제를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미국의 동맹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법상으로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는 그랬다. 그래서 그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미국이 일본을 순수한 농업 국가로 쟤들한테는 뭔가 드라이버나 기계 주니까 무기 만들어서 안 되겠더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김일성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모든 전쟁 물자, 총알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군인들 먹는 거, 옷 이런 거를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 만들었어도 싣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머니까. 그래서 근처에 뭔가 보급 기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그렇게 선택된 게 일본이었고요. 한국 전쟁이 벌어지니까 일본 내의 수많은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이제 군수 물자들이 생산돼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 안에는 총알, 포탄 뭐 다 들어 있습니다. 항공기도 거기서 고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 특수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일본이. 그리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은 1차 대전 때 한번 이렇게 전쟁 특수로 인해서 성장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산업 시설이나 이제 뭐 간의 수공업 같은 공업 기반 또 작은 회사들 모든 게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여기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나 생산 시설은 뭐 기계만 몇 대 갖다 주면 금방 되고 기술자들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뭐 특수한 규격의 볼트, 너트, 베어링 이런 것도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고 정비도 가능하고 혼자서 상공모함까지 만들었던 나라니까. 또 2차 대전 때도 이제 전쟁 특수로 컸었고 불과 패전한 지 5년 만에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이 발발해서 일본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5년부터 70년까지 1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9.6%에 달합니다. 매년 10%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얘들이 뭘로 성장을 했겠어요?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며 어디다 팔았겠으며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뭐 것들을 미국이 공급이나 해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자동차 산업한다. 그 다음에 일본이 뭐 컴퓨터 개발한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항공기 민간 항공기를 만들었는데 그 전쟁 직후에 미국이 다 허가해줘서 만든 겁니다.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얘들은 기술은 아무리 있을지 몰라도 미국의 허가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던 거예요. 경제의 고도 성장을 통한 소득 향상, 소비 신장이 됐고요. 기업의 생산활동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유도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월남전으로 우리도 똑같이 대한민국도 월남전 특수를 좀 많이 노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월남전 때 그 대한민국만 돈 번 게 아닙니다. 일본도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전쟁, 월남전쟁 두 전쟁에 끼어가지고 돈을 더블로 벌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또 걸프전에 우리가 또 돈을 좀 벌었거든요. 왜냐하면 걸프전 때는 우리가 무슨 돈을 벌었냐면 그 걸프전 때 다국적군이 사용했던 이제 그 식량, 뭐 각종 시레이션 같은 식량들, 그 다음에 전투복, 그 다음에 군 장비, 예를 들어 벨트나 이런 것들, 배낭, 뭐 전투복 같은 거, 이거 하여튼 천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공급해 줬습니다. 걸프전 때는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납품업에 끼기 위해서라도 이제 소규모라도 사실은 걸프전에 파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군대를 거기 보내야 이런 거에 입찰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군대까지 보내줬는데 이거 우리한테 줘. 이 계약권. 그럼 주지. 안 주겠어요?
그래서 뭐 다국적군이 마시는 생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한국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돈 받고 하죠. 예. 그래서 일본이 산업화가 이제 성장이 되고 있고요. 그 일본의 산업화, 이 전쟁 직후의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다 싶으시면 그 딱딱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일본 드라마 중에 그 관료들의 여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관료들의 여름. 상당히 유명한 소설을 거의 논픽션 소설 같은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픽션인가 하여튼 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그 작가가 충분히 조사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의 여름이라는 드라마를 보시고 나면 일본이 근대화 전쟁 직후에 미국과 어떤 관계였고 또 어떤 일본의 산업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화의 주요 시기 분류를 보면 진무 경기라고 해서 이제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사이를 진무 경기라고 부릅니다. 그 폭발적인 호경기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이제 경제가 막 성장했고 한국 전쟁 특수로 인해서 내구 소비재 붐이 발생을 해서 소위 3종 신기라고 불리는 가정의 3종 신기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 이전에는 일본 가정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 때 갑자기 막 잘 살게 되고 그 가정주부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가정의 3종 신기가 보급이 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흑백 텔레비전. 요게 이제 가정의 3종 신기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사실 이전에는 이걸 다 수입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고 막 비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고 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전에는 평균 일본인 직장인의 이제 1년 거의 한 6개월치 연봉이 6개월치 월급이 흑백 텔레비전 한 대 가격이고 막 이랬는데 일본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생활이 윤택해지죠. 그 다음 1958년부터 61년까지를 이제 이와토 경기라고 부르는데 외국 자본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자본 거래의 비중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6년부터 1970년 사이를 이자나기 경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신삼종신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삼종신기는 냉장고, 세탁기,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이때는 신삼종신기라고 해서 자동차, 에어컨, 컬러 텔레비전의 소비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참 습하고 덥잖아요. 더운데 이 에어컨이 가정용 에어컨이 이때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및 향후 과제, 버블 경제의 발생과 붕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급격한 엔화 상승과 국내 금리 하락으로 버블 경제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요. 미국 투자 자금이 일본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일본의 자금도 미국에 많이 건너가서 미국 부동산 사재고 막 이랬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플라자 합의는 뭐냐면 이제 플라자 합의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입니다. 당시 독일과 일본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점령했던 국가들이에요. 점령국이죠. 그러니까 이 점령 국가들을 두 개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가 물건을 되게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기술도 좋고 독일 뭐 일본 다 기술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돈을 엄청 벌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못 버네. 그러니까 니네 그 엔화 가치, 니네 저기 화폐 가치를 좀 높여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달러 대비 화폐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환율을. 이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하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물건값이 갑자기 뛰니까. 그래서 이런 깡패 같은 짓을 미국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일본은 수출이 좀 주눅이 드니까 수출이 줄어드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야,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돈이 별로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아졌어. 예를 들어 뭐 1000엔에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예전에는 미국 물건을 한 개밖에 못 샀는데 이 돈이면 이제는 10개를 살 수 있는 게 된 거죠. 이러니까 아 우리가 부자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서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 막 그러니까 인플레가 아니지 인플레가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써대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래서 막 무슨 그 당시 이제 그 카바쿠라라고 하는 일본의 그 룸사롱 거기에서도 막 돈을 뿌리고 그다음에 야쿠자들도 다 막 고급차 타고 다니고 뭐 무슨 줄리아나 도쿄 같은 그런 데서 막 회사원들이 밤마다 춤추고 또 건물 사고 왜냐면 건물을 사면 그다음 달에 되면 건물 가격이 막 한 20%가 올라가 있고 막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일본의 어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건 아닌데 일본에 있던 그 부동산이나 모든 물가 뭐 어떤 그런 가치들이 자꾸 이제 과대평가가 된 거죠. 그걸 버블이라고 합니다. 버블.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고요. 1990년 실물 경제가 주춤해지기 시작하니까 버블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보통 이걸 다 은행에 빚을 내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이 당시 일본에서 버블 경제 이전에 5층짜리 건물을 한 개 갖고 있었다. 그러면 원래는 이 5층짜리 건물의 원가는 한 10억인데 이 버블 경제 시기에는 이 건물의 가격이 한 500억 정도로 책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500억 시세가 500억인 이 건물을 가지고 이 건물을 그때 팔아가지고 500억을 벌어서 이걸 쟁여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안 그러죠. 왜냐면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은 쓰고 싶고 그러면 이 5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걸 담보로 잡고 한 100억 정도를 빌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물의 실제 가치는 10억이었다고. 그런데 버블이 생겨서 500억으로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됐고 그럼 난 100억 빌리는 거예요. 그 100억 빌려가지고 막 사치하고 이거 투자했다 망하고 저거 투자했다 망하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물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면 내가 담보로 잡았던 이 건물의 가치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0억으로. 그러면 난 이미 100억을 빌렸는데 이 건물을 팔아도 내가 빌린 돈을 못 갚아요. 이게 버블이 붕괴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일본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뭐 이건 그냥 뭐 참고삼아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이고. 그럼 경기는 왜 장기 침체했느냐? 제조업 같은 실물 경기가 장기 침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높아지니까 수출이 힘들어지잖아요. 자꾸 일본제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해요. 미국제나 다른 거 사고 말지. 게다가 일본 정부의 금융재정 정책이 그리고 산업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너무 심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정책 높아진 담보 가치 없는 건물을 높은 가격으로 담보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조정이 안 됐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갔죠.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가 악화되고요. 왜냐면 이런 걸 다 이제 돈을 일단 빌려주고 이걸 국채로 메꾸고 또 이 올라간 만큼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되니까 이걸 다시 국채 팔아가지고 다시 메꿔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더라? 3000%? 3000%의 빚이 있다던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악화된 만큼 그 수익은 다 미국이 가져간 거예요. 90년대. 이렇게 버블이 붕괴가 돼가지고 잃어버린 10년, 뭐 20년 지금 이러고 앉았죠. 그런 것이고. 일본의 경제 중에 이제 일본의 기업 경영 모델이 있습니다. 가족주의적 경영에 따른 노사관계의 안정이 있는데요. 대기업의 경우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도요타의 CEO가 도요타 아키오라는 그 도요타 창업주의 이제 손자인가 막 그런데 이 사람도 이 밑에서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간 거고 그 지분 전체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 지분 전체를 다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분을 다 그 창업주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큰 대기업이 되면 지분을 다 쪼개가지고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이제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요. 이건 여담인데, 그 후지필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후지필름 같은 회사. 그리고 일본에는 이제 후지라는 이름이 붙은 회사가 꽤 있거든요. 그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후지가 후지산 할 때 후지가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거. 후지산 할 때 후지가 아니고요. 이게 후하고 지자가 따로따로 붙은 겁니다. 각각 다른 회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붙인 거예요. 그 앞에 후자는 그 후루카와인가 후지카와인가 하는 이제 후루카와 기업이라고 일본에 오래된 유명한 재벌 회사가 있습니다. 재벌 가문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후자를 따왔고, 그럼 뒤에 붙는 지자는 뭐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지자가 독일의 지멘스예요. 독일의 지멘스. 독일의 지멘스라는 이제 다국적 업체가 있거든요. 꽤 큰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첨단 회사입니다. 국내도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후루카와 재벌하고 지멘스가 합작 회사를 만든 게 이제 후지입니다. 그래서 후지가 붙어 있는 많은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건 여담이었고요. 근데 이제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최고 경영자도 평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 갈등 구조는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계급적 대립 구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의 갈등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 같은 약간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이제 일단 들어가면 종신 고용을 대부분 해주고요. 큰 회사들은. 그 다음에 와서 들어오면 이제 일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대학 졸업하면 들어가기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일본은 회사원을 뽑을 때 영어 성적을 잘 안 봐요. 예, 영어 성적 안 본대요. 얼마나 안 보냐면, 그 일본 그 CEO들이 그 회사원들에게 희망하는 토익 점수가 있는데, 이게 평균 400점에서 500점대랍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은 토익 한 500점 정도만 돼도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사 시험을 치를 때 영어 평가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공서열적인 인사관리와 임금체계. 그러니까 연공서열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먼저 들어간 사람이 선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착착 호봉 올라가듯이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절대 미국처럼 뭐 나이가 젊은데 능력 좀 있다고 바로 막 윗자리 주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물론 요즘에는 그걸 탈피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는 이 연공서열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 후에 종신 고용제가 무너지고 비정규직 고용이 대폭 증가하긴 했습니다. 종신고용제는 이제 정년 퇴직까지의 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 형태를 말하며 중도 퇴직자나 이직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폭넓은 사내 복리후생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한 2번, 3번 옮기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의 풍습은 이건 뭐 저희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저희 2강의 중편은 여기까지 하고, 하편에서는 좀 다른 주제로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